이 땅은 그냥 포기하십시오.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적 재난만 남은 지옥입니다. 저주받은 바다라고 불리던 칠레 남부 차카오 해협. 프랑스, 독일, 스페인까지 전 세계 유수 건설사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으며 줄행랑을 쳤습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 9.5 강도의 대지진이 발생했으며 100km 강풍이 우스운 지역이었기 때문이죠. 50년이 넘도록 인간의 도전을 전부 박살내버려 절망에 빠진 칠레 정부. 그때 모두가 떠난 그 자리에 한 한국 기업이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현대건설이 도전장을 내민 것이었죠. 역시는 역시 지원 파트너 기업의 파산, 중국의 방해, 지속적인 강진이 그들을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떠나지 않았고 계산서 대신 약속서만 펼쳤는데요. 10개월 만에 떠날 줄 알았는데 10개월 만에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뚝심이랑의 도대체 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 단어, 뚝심. 그리고 그 한국인만 사용하던 단어를 전 세계에 각인시켜버린 충격 실화. 지구 반대편 남미를 울린 그 놀랍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건 미친 짓입니다. 당장 철수하십시오. 무정이 너머로 들려오는 현장 감독관의 절규가 새벽 바다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이 작은 부표들을 종이배처럼 뒤집어 놓고 시속 17km로 내달리는 물살은 개바위조차 씹어 먹을 듯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칠레 남부 로스라고스 주에서 태어나 30년 넘게 토목 엔지니어로 살아온 마테오 로하스입니다. 항만과 교량, 해안 구조물 분야에서 쌓은 경력이 이제 30년을 훌쩍 넘어섰고 특히 차카오 해협과 관련된 프로젝트에는 지난 20년간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이 바다 위에 다리를 놓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카오 해협. 현지 뱃사람들은 이곳을 악마의 목구멍이라 부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새벽 5시, 해가 뜨기도 전부터 이 바다는 이미 광기로 들끓기 시작합니다. 태평양을 건너온 편서풍이 아무런 장애물 없이 남미 대륙의 끝자락을 강타하면 그 바람은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모든 것을 휘저어 놓습니다. 파도는 단순히 높은 것이 아니라 폭력적입니다. 수면 위로 솟구친 물기둥이 암벽에 부딪혀 하얀 포마를 만들어내는 장면은 마치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차카오 해협의 평범한 일기예보입니다. 재난은 반복되면 풍경이 된다는 말을 아십니까? 우리는 이 고통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섬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임신부가 조산 증세를 보인다는 내용이었죠. 본토의 병원까지는 배로 30분이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차카오 해협은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시퍼런 바닷물이 소용돌이치며 포효하고 있었고 어떤 선장도 출항을 감행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임신부는 섬의 작은 보건소에서 응급처치만 받은 채 이틀을 버텨야 했습니다. 다행히 산모와 아기 모두 무사했지만 만약 합병증이라도 생겼다면 어땠을까요? 뻔히 보이는 육지를 두고도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총악을 다투는 위급 환자가 도착해도 바다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배도 뜰 수 없는 현실. 이 안타까운 풍경을 저는 50년 넘게 지켜봐 왔습니다. 아니, 우리 칠레 사람들 모두가 그랬습니다. 본토와 섬 사이의 거리는 불과 2.7km입니다. 서울의 한강 다리 두세 개면 충분히 이을 수 있는 정말 짧은 거리죠. 하지만 이 좁은 바다가 만들어낸 단절은 50년이 넘습니다. 배가 뜨지 못하는 날이면 주민들은 완전히 고립됩니다. 신선한 농산물과 생필품 공급이 끊기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며 아픈 사람들은 그저 바다가 잠잠해지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날씨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곳 사람들은 그런 표현조차 쓰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오늘은 건너는 날이 아니다 라고. 마치 바다가 인간의 통행을 허락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가진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 바다 앞에서 인간은 그저 허락을 구하는 존재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젊은 시절 유럽에서 공부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설계 기준을 배웠고 스페인의 교량 공법을 익혔습니다. 그 시절 저는 유럽 기술을 신봉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토목 기술이라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믿었죠. 그래서 칠레로 돌아와 차카오 해협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칠레 정부는 1970 년대부터 이 해협에 다리를 놓는 것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세계적인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프랑스의 대형 건설사가 왔고 독일의 엔지니어링 회사가 왔으며 스페인의 교량 전문 기업도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유속을 측정하고 풍속을 기록하며 지지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매번 동일했습니다. 불가능. 잠수 작업이 불가능한 유속, 1년 중 절반 이상 작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강풍, 그리고 무엇보다 1960년 인류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리히터 규모 9.5의 대지진이 발생했던 진원지라는 치명적인 리스크. 당시 발생한 쓰나미는 태평양을 건너 일본과 하와이까지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죠. 지금 교각을 세워야 할 이 땅 자체가 언제 다시 갈라지고 뒤집힐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프랑스 건설사는 석 달 만에 철수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링 회사는 6개월을 버티다 포기했습니다. 스페인 기업은 예비 조사 단계에서부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이 떠나면서 남긴 말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경제성이 없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프로젝트는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주민들의 희망은 점점 희망 고문으로 변해갔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차례의 실패를 직접 목격하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차카오 해협은 인간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주민들이 다리를 원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저는 냉정해야 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해야 했죠. 그리고 모든 데이터는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불가능. 저는 주민들의 희망을 현실을 모르는 감정이라고 치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을 알지만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건 아니니까요. 전문가로서 저는 이 다리가 실패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2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칠레 정부가 다시 한번 국제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사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또 실패할 거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형식상 절차는 밟아야 했고 입찰 서류는 접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모두가 관심을 끄는 그 자리에 뜻밖의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유럽의 대형 건설사도 아니고 중국의 자금력 있는 기업도 아니었습니다. 서류 맨 아래에 적힌 이름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건설사였습니다. 회의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누군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가격만 낮춰서 따낸 거 아니냐고. 또 다른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몇 달 버티다 철수할 회사일 거라고. 저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 저는 한국 건설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은 대충 이랬습니다. 값싸고 빨리 짓는 나라. 노동력을 대량으로 투입해서 공기를 단축하는 방식. 하지만 위험한 곳에서는 결국 사고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 중국은 자금력만큼은 인정했지만 정치적인 냄새 때문에 불신했습니다. 유럽은 기술력은 인정했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에 실망했었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저는 속으로 판단했습니다. 기대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경계할 이유도 없는 회사. 아마도 이 바다 앞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이름 중 하나일 거라고.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창 밖으로 차카오 해협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가 보였습니다. 바람 소리가 차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까지 한국은 이 바다 앞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이름 중 하나였다고. 몇 주 후 한국팀이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그들을 처음 봤을 때의 인상은 평범했습니다. 특별히 거만해 보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주눅 들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하고 침착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첫 회의는 칠레 정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자문 엔지니어 자격으로 참석했고 가장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고.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시작해서
낙관적인 공기 단축 계획을 제시하고 결국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질 거라고. 하지만 한국 팀의 첫 마디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한 현장 소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보통 입찰을 따낸 회사들은 자신감을 과시하기 바쁩니다.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우리를 믿으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첫 마디부터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벌써 포기하려는 건가? 하지만 그 소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방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화면에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해상 작업을 최소화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육지에서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고 그것을 바다로 운반해서 침설한다는 계획.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구현하기는 어려운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차카오 해협처럼 조류가 빠른 곳에서는 더더욱 그랬죠. 회의 중간 질문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가장 비관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잠수 작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곳의 유속은 최대 9노트에 달합니다. 잠수부를 투입하는 순간 그대로 떠내려갈 겁니다. 한국 측 기술 책임자가 대답했습니다. 잠수 작업은 하지 않을 겁니다. 뭐라고요? 해저 기초 작업을 위해 잠수부를 투입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특수 바지선을 이용한 공중 작업 방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강풍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1년 중 절반은 바람 때문에 크레인 작업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작업 가능 일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상판 설계를 유선형으로 했습니다. 바람을 막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저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준비된 해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측은 지난 50년간의 실패 사례를 모두 분석해놨습니다. 프랑스 팀이 왜 실패했는지, 독일 팀은 어떤 지점에서 포기했는지, 스페인 팀이 간과한 요소는 무엇이었는지 모든 것이 데이터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1960년 대지진의 지진파 기록과 최근 20년간의 풍속 변화 시뮬레이션까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오래된 공식 하나가 깨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우기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정확히 알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실패를 공부하지 않은 도전은 무모함입니다. 하지만 실패를 가장 잘하는 사람의 도전은 다릅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계 건설사 관계자가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커피 한잔 하자며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죠. 만남은 호텔 라운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친절했습니다. 너무 친절했습니다. 마테오, 당신은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한국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현장 작업을 봐야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저가 수주로 프로젝트를 따냈지만 실제 공사에서는 예산 초과가 불가피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사고라도 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건 칠레 정부가 지겠죠. 그리고 당신 같은 자문 엔지니어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명확한 압박이었습니다. 헤어지면서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우리는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뉴스를 켰습니다. 현지 언론에서 차카오 대교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차카오 대교 안전성 재검토 필요성 제기. 외국 기업 단독 시공. 과연 안전한가? 기사 대부분이 전문가 익명 인터뷰 형식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무리한 저가 수주를 지적했고 누군가는 기술적 검증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이름이 언젠가 저 자리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만약 제가 부정적인 의견을 낸다면 언론은 그것을 크게 다룰 것이고 프로젝트는 중단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자리를 차지하겠죠.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공사가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하지만 한국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공격에도 중국의 압박에도 그들은 묵묵히 현장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현장 안전 기준을 더 강화했습니다. 작업자들의 안전 교육 시간을 늘렸고 장비 점검 횟수를 2배로 늘렸습니다. 어느 날 현장을 방문했을 때 한국인 현장 소장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론 보도 때문에 힘드시겠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말로 증명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일로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정확해지려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이 다리가 성공할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 확신이 더 이상 완전하지 않다는 것. 한국은 더 이상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변수였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갈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첫 케이슨이 도착한 날, 저는 그것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육상에서 제작된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였습니다. 높이만 20m가 넘었고 무게는 수천 톤에 달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다에 정확히 안착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구나 시속 17km로 흐르는 급류 속에서 말이죠. 하지만 제 우려와 달리 한국팀은 착착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특수 바지선이 투입됐고 해저 지형 측량이 밀리미터 단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신중했습니다. 날씨 예보를 시간 단위로 확인했고 조류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작업 가능한 시간은 하루 중 단 4시간뿐이었습니다. 조류가 바뀌는 그 짧은 시간대를 노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초속 15m 이하일 때만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조건이 맞는 날을 기다리는 것만 2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언론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차카오 대교 공사 지연, 예상된 수순, 한국 건설사, 결국 현실의 벽 앞에서 멈춰서다. 기사마다 전문가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현장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내리는 판단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팀은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 조건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오후 정부 관계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공식 자리는 아니었고 개인적인 만남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마테오, 당신의 전문가적 의견이 필요합니다. 무슨 의견 말입니까? 다음 주에 안전성 검토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당신이 조금만 더 보수적인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수적인 의견이라고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문가인 당신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해준다면 우리는 명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명분이요?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거나 필요하다면 중단할 수 있는 명분 말입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저에게 거짓 의견을 내라는 겁니까? 거짓이 아닙니다. 신중함입니다.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위험한지. 만약 사고라도 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중국계 컨설팅 회사의 명함이었습니다. 공사 이후를 대비한 자리입니다. 당신 같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조건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현실적인 안락함 사이에서 저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전히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저는 그것을 미리 경고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틀렸다면, 만약 한국팀이 정말로 해낸다면, 며칠 후 시험 케이슨 침설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현장에 나가 그 장면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새벽 5시, 조류가 바뀌는 시간대였습니다. 거대한 케이슨이 천천히 물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밀리미터 단위로 위치를 조정하며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케이슨이 해저에 안착했습니다. 물살이 거세게 흐르는 가운데서도 구조물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현장 소장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정밀 측정을 지시했고 구조물의 수평과 수직을 재확인했습니다. 오차는 2mm 이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이론을 실험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계산이 끝난 실행 계획을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공법을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곳에서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중국 측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험 침설 성공은 고무적이나 실험과 실제 공정은 엄연히 다르다. 본 공사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할 것이며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언론은 즉시 이 성명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 차카오 대교 안전성 경고, 시험 성공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 여전?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칠레 현지 기술자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그들의 눈빛에서 조금씩 기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베테랑 기술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마테오, 나도 50년 가까이 이 바다를 봤소.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소. 뭐가 다릅니까? 저 사람들은 바다와 싸우지 않소. 바다를 이해하려고 하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 팀은 자연을 정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리듬을 읽고 그 틈을 파고드는 방식이었습니다. 파도를 막으려 하지 않고 파도가 지나가게 했습니다. 바람과 맞서지 않고 바람이 흐르도록 설계했습니다. 이것은 기술 이상의 무엇이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케이스 6개가 추가로 침설됐고 모두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교각의 기초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주탑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시험대였습니다. 높이 100m가 넘는 주탑을 강풍이 몰아치는 해협 위에 세운다는 것. 과거 유럽 건설사들이 포기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작업 가능 일수가 너무 적어서 공기가 무한정 늘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팀은 또 다른 해법을 준비해놨습니다. 주탑 구조물을 모듈화해서 육지에서 미리 조립한 후 대형 크레인으로 한 번에 설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존 방식이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것이었다면 이들의 방식은 완성된 블록을 통째로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작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공법이었죠. 하지만 리스크도 컸습니다. 만약 설치 과정에서 강풍이 불어온다면 수백 톤짜리 구조물이 흔들리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안전성 검토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자문 엔지니어로서 참석했고 중국 측 컨설턴트들도 배석했습니다. 중국 측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모듈 설치 중 돌풍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한국 측 기술 책임자가 대답했습니다. 풍속 모니터링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가동합니다. 초속 12m 이상의 바람이 감지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합니다. 그렇다면 작업 가능 일수가 더욱 제한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전이 우선입니다. 중국 측 대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공기를 맞출 수 없을 겁니다. 결국 예산 초과로 이어질 것이고 프로젝트는 난관에 봉착할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한국 측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장 소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 안전을 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 때문에 프로젝트가 지연된다면 그것은 저희가 감수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 말에 저는 묘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통 건설사들은 공기 단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국인 현장 소장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 압박이 심한 것 같은데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마테오 씨, 저희는 계산으로 온 게 아닙니다. 각오로 왔습니다. 각오요? 네, 저희가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 한다는 각오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저희 사전에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각오, 계산이 아니라 각오. 유럽 건설사들은 계산했습니다. 리스크와 수익을 저울질했고 저울이 기울자 떠났습니다. 중국 건설사들도 계산합니다. 정치적 이득과 경제적 효과를 따지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손을 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각오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3개월째
첫 번째 주탑 모듈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날씨는 완벽했습니다. 풍속은 초속 8m, 파고는 1m 이하. 새벽부터 수백 명의 인력이 투입됐고 대형 크레인이 천천히 모듈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안전 관찰자 자격으로 현장에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모듈이 공중에 떠 있는 동안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바람이 조금이라도 세게 불면 즉시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모듈이 정확한 위치에 안착했습니다. 오차는 5mm, 허용 오차 10mm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여전히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용접 작업에 들어갔고 구조 안전성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된 것뿐이라는 태도였습니다. 다음날 언론은 이 성공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 측의 논평도 함께 실렸습니다. 한 번의 성공이 전체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의 성공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속된 성공은 실력입니다. 그리고 한국팀은 계속해서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넉 달째 상판 제작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도 한국팀의 독특한 설계가 빛을 발했습니다. 일반적인 교량 상판은 평평하거나 약간의 곡선을 띱니다. 하지만 차카오 대교의 상판은 마치 비행기 날개처럼 유선형으로 설계됐습니다. 공기역학적 설계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양력을 발생시켜 구조물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국 측은 세계 최고 수준의 풍동 실험실에서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쳤다고 했습니다. 초속 30m가 넘는 강풍 속에서도 상판의 진동은 허용 기준 이내로 유지됐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 유럽 팀들이 제시했던 설계안보다 훨씬 우수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방해는 계속됐습니다.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측이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기준 미달이라는 내용이었죠. 정부는 긴급 조사를 지시했고 저도 조사팀에 포함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샘플을 채취하고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 기준을 상회했습니다. 오히려 기준치보다 20% 높은 수치였습니다. 허위 제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간은 또 지체됐고 언론은 또 한 차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국팀은 이번에도 묵묵히 조사에 응했습니다. 항의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결백이 증명되자 담담하게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태도가 결국 진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5달째 저는 더 이상 실패를 전제로 생각하지 않게 됐습니다. 여전히 우려는 있었습니다. 지진이라는 최대 변수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기술적으로 한국팀이 준비돼 있다는 것만큼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기적들을 조용히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이 모여 신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두 번째 주탑 모듈 설치가 예정되어 있었고 날씨도 협조적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8시 30분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크레인이 천천히 모듈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고 기술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진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초 지나지 않아 그 진동은 격렬한 요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진이었습니다. 모두 대피하라. 현장 소장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작업자들이 일제히 안전지대로 뛰어갔고 크레인은 긴급 정지했습니다. 저는 땅에 엎드린 채 주탑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설치 중이던 모듈이 공중에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케이블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지진은 40초가량 지속됐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40초는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흔들림이 멈추고 나서야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장비들이 넘어져 있었고 자재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미 설치된 구조물들의 상태였습니다.
한국인 현장 소장이 즉시 전체 작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모든 구조물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그 어떤 작업도 재개하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차카오 대교 현장 지진으로 작업 전면 중단, 규모 6.2 지진, 구조물 안전성의 적신호. 저녁 뉴스는 온통 지진 소식으로 도배됐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중국 측의 논평이 나왔습니다. 중국계 건설 컨설턴트가 방송 인터뷰에 나와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고했던 상황입니다. 차카오 해협은 지진 다발 지역입니다. 이번이 경고였다면 다음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칠레 정부는 즉각 이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야 합니다. 야당 의원들이 호응했습니다. 국회에서 긴급 질의가 이루어졌고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론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배로 사는 게 낫지. 무너질 다리가 무슨 소용인가. 주민 안전을 담보로 도박하는 것 아닌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정적인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저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한국팀을 신뢰하게 됐지만 지진이라는 변수 앞에서 그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1960년에 그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규모 9.5의 대지진,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됐던 그날, 만약 그런 규모의 지진이 다시 온다면 과연 어떤 구조물이 버틸 수 있을까요? 이틀 후 정부 주최로 긴급 안전성 검토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칠레 정부 관계자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 그리고 중국 측 컨설턴트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팀도 참석했습니다. 중국 측 대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명백한 경고입니다. 규모 6.2면 중간 정도의 지진입니다. 하지만 차카오 해협은 규모 9 이상의 대지진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의 설계로는 그런 지진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가 한국 측을 바라봤습니다. 현장 소장님, 구조물 점검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국인 현장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띄웠습니다. 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상세한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지진 발생 당시 현장에 설치된 모든 구조물에는 실시간 진동 모니터링 센서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지진파의 크기와 방향, 구조물의 변이와 응력 변화가 모두 기록됐습니다. 그는 데이터를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케이슨 구조물의 최대 변이는 3mm였습니다. 설계 허용치는 10mm입니다. 주탑 모듈의 최대 응력은 설계 강도의 60% 수준이었습니다. 면진 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지진파의 50% 이상을 흡수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중국 측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규모 6.2 지진의 결과입니다. 규모 7이나 8의 지진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측 기술 책임자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규모 9.0의 지진을 설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9.0이라고요? 네. 1960년 칠레 대지진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저희는 그 지진파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돌렸고 면진 장치는 그 조건에서도 구조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는 또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것은 규모 9.0 지진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면진 장치가 없었다면 구조물은 붕괴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면진 장치를 적용한 경우 구조물은 안전 범위 내에서 유지됩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며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최악의 상황까지 계산해놨던 겁니다. 1960년의 악몽, 그 악몽을 설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이었습니다. 중국 측 대표가 다시 반박하려 했지만 데이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는 한국 측의 설명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정부는 작업 재개를 승인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한국인 현장 소장을 불렀습니다. 잠깐만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한국이 입찰했을 때 저는 당신들을 가장 먼저 떠날 사람들이라고 봤습니다. 값싸게 따내고 빨리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럴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이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테오 씨.
고마울 것 없습니다. 당신들이 증명했으니까요. 말이 아니라 데이터로, 약속이 아니라 결과로.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여기는 당신들의 나라도 아니고 실패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규모 구조명까지 대비합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최선이라는 것은 최악을 대비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한국 방식입니까? 글쎄요. 한국 방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희 방식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그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최선은 최악을 대비하는 것. 간단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유럽 건설사들은 최선을 다했을까요? 중국 건설사들은 최악을 대비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계산했습니다. 리스크와 수익을, 가능성과 책임을. 그리고 저울이 기울면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지진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현장은 빠르게 정상화됐고 작업은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진이 일종의 실전 테스트가 된 셈이었죠. 구조물이 실제 지진을 견뎌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서 현지 기술자들의 신뢰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회의적인 시선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존경과 기대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6달째 두 번째 주탑이 완성됐습니다. 높이 120m의 거대한 탑이 차카오 해협 위에 우뚝 섰습니다. 50년 동안 인간의 구조물을 허락하지 않던 이 바다 위에 처음으로 세워진 탑이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해안에 모여들었습니다. 노인들은 눈물을 흘렸고 아이들은 환호했습니다. 한 노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마테오, 내가 죽기 전에 이 다리를 건널 수 있을 줄은 몰랐네. 저는 그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곧 건너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국 측의 반응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공개적인 비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도 거절했고 문제 제기도 중단됐습니다. 사실상 철수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 중국계 컨설턴트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달리 목소리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테오, 당신 판단이 옳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국팀 말입니다. 저희가 과소평가했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끊기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도 저와 같은 착각을 했던 겁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것. 7달째 상판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총 18개의 상판 모듈이 필요했고 각 모듈의 무게는 1000톤이 넘었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들을 하나하나 정확한 위치에 연결해야 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5mm 이내. 머리카락 굵기만큼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날씨가 협조적이었던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현장팀의 숙련도가 높아진 덕분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칠레 현지 인력들이 완벽한 호흡을 맞췄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손짓과 눈빛만으로도 의사소통이 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서로를 믿기 때문에 가능한 협업이었습니다. 한 칠레인 기술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들이 우리를 무시할 줄 알았습니다.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이 물었고 우리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이 바다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우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팀은 현지 인력을 단순 노동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동료로, 전문가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기술자들도 더 열심히 일했고 더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8달째 마지막 상판 모듈이 설치됐습니다. 이제 양쪽 땅이 완전히 연결됐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차카오 해협 위에 길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감 작업과 안전 검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난간 설치, 조명 설치, 배수 시스템 구축, 포장 작업 등 수많은 세부 작업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한국팀은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현장을 걸으며 다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용접 부위 하나하나, 볼트 하나하나가 정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섬세하게 처리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빨리 끝내기 위한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100년을 견딜 구조물을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이 직접 왔습니다. 그는 다리를 천천히 걸으며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현장 소장 앞에 섰습니다. 소장님, 제가 공직 생활 30년 동안 수많은 공사 현장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장은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제가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칠레 국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장관은 악수를 청했고 현장 소장은 묵묵히 그 손을 잡았습니다. 환호도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악수 하나. 하지만 그 악수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9달째 최종 안전 검사가 실시됐습니다. 국제 인증 기관에서 파견된 검사팀이 일주일 동안 현장에 머물며 모든 것을 점검했습니다. 구조 안전성, 내진 성능, 내풍 성능, 내구성 등 수십 개 항목이 검사 대상이었습니다.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기준을 통과했고 대부분의 항목에서 기준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특히 내진 성능 부분에서는 유럽 기준보다 30%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검사팀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량이 아닙니다. 엔지니어링의 걸작입니다. 드디어 완공 선언이 났습니다. 착공한 지 정확히 10개월. 당초 예상했던 2년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습니다. 예산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 절감됐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언론의 논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적의 다리, 차카오 대교 완공, 한국건설, 세계를 놀라게 하다. 50년 난제를 10개월 만에 해결. 하지만 한국팀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대대적인 홍보도 자랑스러운 연설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마무리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완공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음 달 15일. 칠레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기로 했고 현지 주민 수천 명이 초대됐습니다. 저도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완공식보다 제게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완공식 이틀 전, 저는 현장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한국인 현장 소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마테오 씨?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바다를 봐왔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곳은 인간이 건드릴 수 없는 곳이라고. 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왔을 때도 저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또 실패할 거라고, 또 떠날 거라고 믿었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당신들이 이긴 것은 바다가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들의 편견입니다. 불가능하다는 확신, 포기가 정답이라는 냉소, 그런 것들을 이겼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기술로 이긴 게 아닙니다. 태도로 이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차카오 해협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다리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조명이 켜지면서 다리 전체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동안 어둠만 있던 이 바다 위에 처음으로 빛이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다리는 콘크리트와 강철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책임과 신뢰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완공식 당일 하늘은 맑았습니다. 차카오 해협 특유의 강풍도 오늘만큼은 잠잠했습니다. 마치 자연조차 이 순간을 축하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리 양쪽에 모여들었습니다. 본토 쪽에는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이, 섬 쪽에는 50년을 기다려온 주민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귀빈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문 엔지니어 자격으로 초대받았지만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이 프로젝트를 불가능하다고 말해왔으니까요. 오전 10시 식전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칠레 국가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노인들 중 일부는 벌써부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50년 동안 우리는 이 바다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들도 이곳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악마의 목구멍을 건너는 길을 얻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교량이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입니다. 단절됐던 삶이 연결되고 고립됐던 사람들이 세상과 만나는 길입니다. 장관은 한국 팀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만들어준 한국 건설팀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당신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청중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인 현장 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짧은 소감을 준비해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화려한 말보다는 일로 증명하는 것이 제 방식입니다. 그의 침착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다리를 짓는 동안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실패만 봐왔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그 실패를 공부했습니다. 왜 안 됐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이 다리는 저희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칠레 기술자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들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칠레 현지 기술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가 칠레 국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소감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장도 자랑도 없는 오직 진심만 담긴 말이었습니다. 드디어 개통식이 시작됐습니다. 칠레 대통령이 직접 테이프 커팅을 했고 첫 차량이 다리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량에는 섬 주민 대표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80평생 배로만 바다를 건넜던 노인이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꿈만 같구나. 정말 꿈만 같아. 차량이 다리를 건너는 데 걸린 시간은 정확히 3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배로 30분, 날씨가 나쁘면 며칠씩 걸렸던 거리였습니다. 이제는 단 3분, 50년의 단절이 3분으로 압축된 순간이었습니다. 개통식이 끝나고 일반 차량 통행이 시작됐습니다. 수백 대의 차량이 줄지어 다리를 건넜습니다. 사람들은 차창을 열고 환호했고 경적을 울렸습니다. 저는 다리 중앙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발 아래로는 시속 17km의 급류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섬의 작은 광장에서 주민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한국팀도 참석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10년 전 본토 병원에 가던 중 배가 뒤집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그때 이 다리가 있었다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없겠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 노인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나는 이 섬에서 80년을 살았소. 그동안 다리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소. 하지만 당신들은 달랐소. 말이 아니라 다리를 놓았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인 현장 소장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한국 팀과 함께 다리 위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차카오 해협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이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테오 씨, 솔직히 고백하면 저희도 두려웠습니다. 두려웠다고요? 네, 이 프로젝트를 따냈을 때 정말 할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데이터는 있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토록 침착했던 그가 두려움을 느꼈다니. 하지만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포기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진이 났을 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너무 무리한 도전이 아닌가 하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얼굴을 보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분들은 50년을 기다렸습니다. 저희가 포기하면 이분들은 또 50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저는 그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석양빛에 비친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래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아니라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책임.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유럽 건설사들에게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중국 건설사들에게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차이였습니다. 그날 밤 다리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수천 개의 LED 조명이 일제히 빛나면서
다리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섬 주민들이 해안에 나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환호했고 노인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테오, 당신도 이 일에 함께했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방해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다릅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된 거예요.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다리의 불빛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저는 전문가였습니다. 데이터와 경험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차카오 해협은 정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은 기술만이 아니라는 것, 태도, 책임, 신뢰. 그런 것들이 합쳐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완공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차카오 대교는 이미 칠레인들의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5,000대의 차량이 이 다리를 건넜습니다. 섬의 풍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상점들이 문을 열었고 본토에서 기업들이 들어왔습니다. 관광객도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의료 서비스였습니다. 이제 섬 주민들은 언제든 본토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응급 환자 이송 시간이 4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됐습니다. 그 결과 섬의 의료 사망률이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교육 환경도 개선됐습니다. 섬의 고등학생들이 이제는 본토 학교에 통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아예 진학을 포기해야 했지만 이제는 매일 집에서 등하교가 가능해졌죠. 한 고등학생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섬에서 태어난 것이 불운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도 꿈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경제적 효과도 컸습니다. 섬의 신선한 해산물이 본토 시장에 빠르게 공급되면서 어민들의 소득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과거에는 배편이 끊기면 상품이 썩어버리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섬의 부동산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고립된 오지에서 접근성 좋은 관광지로 탈바꿈한 것이죠. 하지만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주민들의 표정 변화였습니다. 과거 섬 주민들의 얼굴에는 체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고립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눈빛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국제 건설계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세계적인 토목공학 저널에서 차카오 대교를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한국 건설의 새로운 지평, 극한 환경을 극복한 엔지니어링의 승리, 유럽과 미국의 건설사들이 현장 조사를 요청해 왔습니다. 특히 면진 설계와 케이슨 공법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한 독일 엔지니어링 회사 대표가 칠레를 방문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다리가 보이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마테오,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 기술이 이 정도일 줄 아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는 창밖의 다리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빠르고 싼 건설의 나라가 아니라 솔루션 제공자라는 것을요. 솔루션 제공자.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다리를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50년 난제의 해답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지만 내부적으로는 분석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한 중국 건설업계 관계자가 익명으로 언론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이제는 한국을 주요 경쟁자로 봐야 할 것이다. 칠레 정부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공사업부 장관이 저를 공식 석상에 초대했습니다. 대통령까지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마테오, 당신은 20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지켜본 증인입니다. 전문가로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차카오 대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닙니다. 이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니요? 과거 우리는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이 안 된다면 불가능하다고 여겼죠.
저는 창밖에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저 다리는 증명합니다. 유럽이 포기한 곳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답은 기술만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럽 건설사들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앞에서 물러섰습니다. 중국 건설사들은 강력한 자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자 떠났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책임이 있었습니다. 시작했으니 끝을 본다는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칠레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한국을 우선 파트너로 고려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석 달 후 칠레 정부는 남부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한국 건설사에 발주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항만 확장 프로젝트도 한국 컨소시엄이 따냈습니다. 차카오 대교가 물꼬를 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칠레를 넘어 남미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페루, 콜롬비아, 아르헨티나에서 한국 건설사들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특히 지진 다발 지역의 교량과 건물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면진 기술이 주목받았습니다. 한국 건설은 새로운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과거의 빠르고 싼 건설에서 어려운 문제의 해결사로 탈바꿈한 것이죠.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전문가로서 저는 데이터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불가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과거를 설명하지만 미래를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것, 불가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올바른 태도와 진정한 책임감이 있다면 불가능도 가능이 될 수 있다는 것.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다리 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발 아래로는 여전히 급류가 흐르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리 중앙에 서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과거에는 적이었던 그 바람이 이제는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 바다가, 이 섬이, 그리고 저 자신이. 완공 1년 후 저는 국제토목공학학회에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극한 환경에서의 건설 프로젝트였고 저는 차카오 대교 사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학회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500여 명의 엔지니어들이 모였습니다. 그중에는 과거 차카오 해협 프로젝트를 검토했다가 포기했던 유럽 건설사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 발표 순서가 왔습니다. 단상에 서서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를 펼쳤습니다. 저는 마테오 로아스입니다. 칠레에서 30년 넘게 토목 엔지니어로 일해왔습니다. 화면에 차카오 해협의 사진이 떴습니다. 거친 파도와 강풍 속에서 작은 배 한 척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차카오 해협입니다. 시속 100km의 강풍, 시속 17km의 급류, 그리고 규모 9.5 대지진의 진원지.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곳에 다리를 놓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과거 실패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건설사는 3개월 만에 철수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링 회사는 6개월을 버티다 포기했습니다. 스페인 기업은 예비 조사만 하고 손을 뗐습니다. 청중석에서 몇몇 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그 프로젝트에 관여했던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포기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기술적 한계, 경제적 비효율성,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2014년 한국이라는 나라의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화면에 차카오 대교의 완공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황금빛 조명이 켜진 아름다운 다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청중석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 예산 초과 없이, 안전사고 없이, 그리고 모든 기술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완성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기술적 세부 사항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발표된 논문들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한국은 성공했고 우리는 실패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차이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건설사들도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본도 아니었습니다. 중국 건설사들은 충분한 자금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국 현장 소장이 폭풍우 속에서 작업자들과 회의하는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차이는 태도였습니다. 유럽 건설사들은 리스크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저울이 기울자 떠났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중국 건설사들은 조건을 따졌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자 포기했습니다. 그것도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책임을 말했습니다. 시작했으니 끝을 본다는 각오를 보여줬습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한국팀은 실패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험을 먼저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극복할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들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언론이 공격할 때 그들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일로 증명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다리 위를 걷고 있는 섬 주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의 손을 잡고 걷는 아이, 환하게 웃는 가족들, 눈물 흘리는 할머니. 이것이 엔지니어링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구조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50년을 기다린 사람들과의 약속이라는 것을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한 프랑스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마테오, 당신은 한국의 태도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태도만으로는 다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기술적 혁신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케이슨 공법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면진 설계도 기존 기술입니다. 유선형 상판 역시 생소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혁신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의 조합과 적용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존 기술들을 차카오, 해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실패를 철저히 분석했다는 점입니다. 과거 50년의 실패 사례를 모두 연구했습니다. 왜 안 됐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독일 엔지니어였습니다. 한국 건설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경험입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극한 환경에서 일했습니다. 사막, 정글, 극지. 그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둘째, 속도입니다. 한국은 빠릅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무모함이 아니라 효율성에서 나옵니다. 불필요한 과정을 제거하고 핵심에 집중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완수에 대한 집념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시작한 일은 끝을 본다는 문화가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을 수치로 여깁니다. 그것이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차카오 같은 프로젝트에서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과거 차카오 프로젝트를 검토했던 스페인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마테오, 솔직히 우리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대비 수익성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 발표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프로젝트를 사업으로만 봤다는 것을요. 한국은 사명으로 봤고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같은 프로젝트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업으로 보면 손익을 따집니다. 사명으로 보면 완수를 생각합니다. 학회 이후 저는 여러 나라를 방문하며 강연을 했습니다.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처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배우기 어렵습니다. 태도는 문화에서 나오니까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보며 배우면 됩니다.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섬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새로운 학교가 세워졌고 병원이 확장됐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호텔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체념은 사라지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섬의 작은 카페에서 주민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는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테오, 이 다리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단순히 이동이 편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섬을 떠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섬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그는 창밖에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저 다리는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차카오 대교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50년 단절의 종식이었고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한국의 기술과 태도였습니다. 저녁 무렵 다리 위를 걸으며 저는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한국 팀을 봤을 때의 냉소, 실패를 확신했던 오만함, 점점 흔들리기 시작한 믿음, 그리고 마침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진실. 저는 전문가였지만 편견에 갇혀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신뢰했지만 가능성을 제한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불가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올바른 태도와 진정한 책임감이 있다면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 빛에 물든 다리는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고맙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차카오 대교는 이제 칠레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관광 책자마다 이 다리 사진이 실렸고 학생들은 소풍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이 다리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35년의 엔지니어 생활을 정리하는 중이죠. 그동안 수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했지만 차카오 대교만큼 제게 큰 영향을 준 프로젝트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는 저를 변화시켰으니까요. 며칠 전 칠레 건설 엔지니어 협회에서 특별 간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주제는 자유였습니다. 저는 한국에게서 배운 것들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간견장에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감 넘치지만 어딘가 오만한 젊은 전문가들.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화면에 차카오 대교 사진이 떴습니다. 하지만 기술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뚝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뚝심, 스페인어로 정확히 번역하기 어려운 한국어입니다. 끈기, 집념, 완고함이 섞인 단어죠. 저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한 번 시작한 일은 어떻게든 끝을 본다는 문화입니다. 차카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저는 그 뚝심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파트너였던 브라질 회사가 파산했을 때 보통이라면 철수했을 겁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단독 시공을 선택했습니다. 중국의 방해 공작이 있었을 때 보통이라면 맞섰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대응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보통이라면 재협상을 요구했을 겁니다. 불가항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데이터로 안전성을 증명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에 한국이 보여준 것은 뚝심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힘, 끝까지 가는 의지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자본은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뚝심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뚝심은 문화입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극한의 환경에서 일하며 그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국의 다른 프로젝트들이 나타났습니다.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도시, 동남아시아 정글 속 고속도로, 북극권의 플랜트. 한국은 세계 어디든 갔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부족하면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함께 지었습니다. 정글에서 도로가 없으면 먼저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극지에서 추위가 문제라면 특수공법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뚝심입니다. 조건을 핑계 삼지 않고 문제를 해결의 기회로 보는 태도입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질문했습니다. 마테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뚝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뚝심은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이유로 포기할 수 있는 순간에도
계속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차카오 해협을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했고 경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같은 데이터를 보고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불가능이 아니라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은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뚝심이었습니다. 끝까지 해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간견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의 질문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한국을 존경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칠레 엔지니어들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칠레 엔지니어들도 뛰어납니다. 저 역시 그중 한 명이고요. 그렇다면, 하지만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겸손하게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합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한국을 존경하는 것은 우리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한국에게서 뚝심을 배우고 유럽에게서 정밀함을 배우고 미국에게서 혁신을 배운다면 우리는 더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엔지니어링은 국적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모습입니다. 며칠 후 저는 마지막으로 차카오 대교를 찾았습니다. 은퇴 전에 꼭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다리 위는 여전히 차량으로 붐볐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일상이 얼마나 기적 같은 것인지를. 다리 중앙에 서서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20년 전부터 적어온 기록들이었습니다. 실패한 프로젝트들의 목록,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들, 포기를 정당화했던 논리들. 저는 그 수첩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글을 적었습니다. 2년 전 나는 한국을 가장 먼저 떠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남았다. 모두가 계산서를 접고 떠날 때 한국은 약속서를 펼쳤다. 이 다리는 그 증거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차카오 해협을 건넌 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다는 것을. 뚝심이라 불리는 한국인 특유의 끝까지 해내는 그 정신이었다는 것을.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다리의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칠레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바다를 누구보다 두려워했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문가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존경하게 되었다고. 그들은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불가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올바른 태도와 끝까지 해내는 뚝심이 있다면 기적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차카오 대교, 이 다리는 단순한 콘크리트와 강철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약속이고 책임이며 뚝심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50년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전해진 희망입니다. 저는 다리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거대한 구조물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별처럼, 아니 별보다 더 밝게. 왜냐하면 이것은 자연이 만든 빛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만든 빛이었으니까요. 한국의 뚝심이 만들어낸 빛이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한국. 당신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에게도 다시 꿈꿀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은퇴하며 남기는 마지막 증언입니다. 차카오 해협에서 일어난 기적. 그 기적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50년간 세계 최고의 기술도 포기했던 그곳에서 한국은 끝까지 남아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이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